149번 판례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 특례조항 사건입니다. 우리 분할연금이라는 게 이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이제 연금을 이제 분할해서 받아갈 수 있는 제도이죠. 그게 분할연금 제도인데, 이번에 보시면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분할연금 제도와 달리 이게 당사자들이 민법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해서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하자라고 스스로 결정한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것에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사회보장 수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분할연금 제도를 규정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분할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따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줄근 부분입니다. 연금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해서 연금 분할에 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하면은 당연히 그 자발적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거 합헌입니다. 150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것도 장기급여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정도면 합헌입니다. 그래서 사학연금에 대해서 둘째 줄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 합헌입니다. 자, 151번 재요양에 관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사건인데 판지사항 1번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후에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발되거나 악화되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재요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요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학상 원칙이 끝나지 않고 여기서 적극적인 치료는 특히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의 내용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고관리임 금지 원칙 문제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152번입니다.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 우리 해고 예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해고하려면은 30일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권리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근로 계속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로 계속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을 해줘야 되고 근로 계속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만 적용 예외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헌 판례에 있는 건 뭡니까?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을 근무한 자는 위헌입니다. 그렇죠?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이 사람은 해고 예고 제도를 받을 근로 계속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걔한테도 해고 예고 제도 적용 제외를 하면 위헌인데, 이 사람은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건 부분, 근로 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53번입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거의 대부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나 이제 이런 것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노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법원 가서 다투는 게 이 상시 근로자가 5인이냐,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쟁점이 돼요. 상시 근로자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거기에 이제 정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계산을 통해서 5명인지 4명인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적용 제외하는 것. 1번 마지막 줄에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본문 둘째 줄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실태,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이다. 그 다음에 2번 부당해고 제한 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줄근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좌우하는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부당해고 제한은. 자, 그런데 결국 근로조건의 결정은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나 배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부당해고 제한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결론적으로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 사건이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154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하지 않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합헌입니다. 넘어가실게요. 국회로 넘어갑시다. 음, 155번은 그냥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또는 비사업용, 그러니까 투기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나오는 세금 중에서 많은 것을 이제 종소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헌 내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주거생활 안정, 뭐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세액을 산출해서 그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156번 패스합시다. 157번 자 판지사항에 보시면은 화약류라고 되어 있죠. 이미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화약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상의 감독 업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거. 위임 필요성 인정이 되고 예측 가능성도 인정이 됩니다. 이 화약류라는 건 이미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158번 1번 판지사항 1번입니다. 이것도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거. 우리 이 산재보험도 줄근 부분처럼 굉장히 전문적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산재보험을 인정을 할 것인지는 좀 이 행정부가 그런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임금 문제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넘어갑시다. 159번 159번은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네. 자, 괜히 얘기했다. 자, 159번. 159번. 자, 이제,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실제 전에 제 친구처럼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저는 지금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인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소득을 받는 거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는 제 직장 가입 근로자로 이제 보험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저희 법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급여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보험료를 내는데, 근데 뭐 제가 한 달에 이 강의료를 얼마를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저처럼 이렇게 직장 가입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급여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 때에 사실은 이 사람이 버는 소득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직장 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월급을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관련법에서 그 직장 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연간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추가로 따로 징수합니다. 내가 벌어들인 다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판지사항 1번. 제가 말한 건 금액이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약간 피곤하긴 한가 봅니다. 그죠? 1번. 보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직장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 연간 7,20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그 초과하는 금액, 즉 소득 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포괄임금 지원 지급되는지, 이 건강보험료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가 위임될지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헌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번. 160번도 앞에 판례랑 거의 유사한 거네요. 화약류 체크하시면 이미 전문적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쵸? 화약.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넘어가시고. 161번은 패스하겠습니다. 162번은 판지상 1번 부당한 공동행위 체크하시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한 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의 범위와 그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그 담합행위는 행정관청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담합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런 라면 회사들이 담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담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같이 모여서 책임자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요.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밥이나 먹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예를 들면 농심 같은 이런 대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번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라면값 한 200원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옆에서 그렇죠.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고 다 같이 200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합을 발견하기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은 첫 번째 사람은 과징금을 완전히 다 면제해 줍니다. 무조건. 이게 담합을 발견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를 협조하면은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헌입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법률유보 원칙, 포괄임금 지원 위반되지 않습니다. 163번 패스할게요. 이것도 축산물 가공 방법 이런 것들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164번도 패스할게요. 이게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 과세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165번입니다.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입니다. 자, 당해 사건이 판지상해.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가족법을 공부를 잘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 당해 사건이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인 경우에는 기여분과 관련된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됩니까? 우리 유류분에서는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헌법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밑에 줄근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줄근 부분에 법원 역시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는 그 취지가 다르고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166번으로 넘어갑니다. 별칭부터 보실게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기부행위 체크하시면 우리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 뭡니까? 그거는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함부로 기부를 못하게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기부를 할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판지상 1번 보시면은요. 자, 1번에 셋째 줄부터 보시면은 당해 사건은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내가 기부를 해서
처벌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형사재판인데 지금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게 뭐냐면은 1번의 첫 번째 줄 당선인이 기부행위를 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죄 판결 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위헌이 선고되면은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즉 내가 이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은 당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당선 무효 조항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번 농협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기부 행위 자체가 사실 이제 표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임 중에 기부 행위 처벌하는 거 합헌입니다. 넘어가시죠. 167번입니다. 2번 보시죠.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우리가 선택적 청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A 청구하고 이제 B 청구하면은 선택적 청구는 어떻게만 나갈 수 있습니까? A 청구 기각, B 청구 기각 이렇게 나가거나 그렇죠? A 청구 받아들이고 B 청구는 판단 안 하죠. 맞죠? 선택적 청구 민소법 A 청구를 받아들이면은 B 청구는 판단을 안 하죠. 뭐 기각도 안 하고 판단 안 합니다. 그 다음에 B 청구 받아들일 거면은 A 청구도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2번 보시면은 법원이 A 청구를 받아들이면은 B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잖아요. 따라서 B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68번 패스할게요. 169번 169번도 쟁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재기 신청 시 우리가 지급 명령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뭐 이때가 이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때 그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고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내가 어쨌든 소멸시효 내에 청구한 걸로 봐주는 건 거죠.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한테 송달이 되어야만 혹은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집행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되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뭐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소제기 신청을 하면은 소제기 효과를 언제로 봐준다겠다라는 겁니까? 이때로 소급해서 소제기 효과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상 청구를 한 걸로 봐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 경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이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서 소제기 신청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지급명령 신청 당시부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자, 판지사항 제목 보시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소제기 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민소법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번은 패스할게요. 171번입니다. 이 사람 좀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제 인천에서 독서실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독서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독서실을 이제 설치했는데 독서실을 개업하고 나서 그 천장 배관에서 물이
엄청 시끄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배수관이 거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물이 엄청 시끄럽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독서실 등록했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등록을 취소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서실을 완전히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시벨이 뭐 한 6, 70데시벨 정도로 이제 소음이 시끄러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방음 공사를 해도 이 소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나처럼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판지사항 제목,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 부작위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번 헌법의 명시적인 위임 당연히 없죠. 나번 헌법의 해석상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뭐겠습니까? 환경권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 환경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이 독서실의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 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법 각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 부작위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특정 의무를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시면 나번의 셋째 줄 입법자는 환경권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172번으로 넘어갈게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편성 사건, 예산에 동그라미 하시면 결론은 나옵니다. 예산은 누구만 구속한다?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면 공권력 행사성이 없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각하입니다. 173번으로 넘어가시고, 자, 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를 명할 정도가 아니면은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 부분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때 후속 조치나 강제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마 이제 문제가 주어진다면은 후속 조치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성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174번. 아우디 디젤 사태. 우리 아우디 디젤 사태 때 있었던 겁니다. 판지상 제목만 보실까요?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교체 명령을 해야 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취지. 그냥 우리 체크만 해볼까요? 둘째 줄 끝에 볼게요. 헌법 35조 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될 국가의 추상적 의무는 도출될 수 있으나, 즉 헌법 35조 1항 환경권으로부터 어떤 의무는 도출된다?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되지만 이로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위주식회사 등에게 자동차 교체 명령하려 해야 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입법 부작위 사건에서는 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자기 의무 이런 것들은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75번부터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과 관련되는 쟁점들인데요. 사실 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판례들이었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이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취지를 판단을 계속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175번이랑 함께 보는 판례 꼭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사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를 제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175번이랑 함께 보는 판례는 1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176번. 판지사항.
판례상 제목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공성법 조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랑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 국회의원은 사실 이미 이제 인지도도 높은데 이 사람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나나 동일한 방식으로 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해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도 별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애초에 현직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 후보자인지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했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패스해도 될 것 같은데요. 177번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178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뻔했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사건입니다. 우리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역사 과목이랑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이제 이런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이런 국검 인정 구분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국정화 고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내려왔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국정화 고시를 제일 먼저 없앴죠. 이제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그냥 각하를 시킨 사건입니다. 판지상 1번 교과용 도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조항과 이거 넘어갑시다. 2번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 인정 구분에 대한 판단,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문단처럼 심판 청구 이후에 국정화 고시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이 소멸했다. 그러면 심판 이익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침해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남원에 보시면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고시한 이후에 우리 사회가 큰 논란에 휩싸였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고시가 없어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고시를 도입하지 말자라는 이제 국민적 인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심판 청구 이익을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가 될 뻔했는데 김 빠진 판례가 되었습니다. 179번 패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목 보시면은 얘가 이제 DNA 감식 시료 채취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판지상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제목 끝에 보시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 나서 채취에 동의해서 채취를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180번은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180번은 비판이 많은 판례인데 그래서 180번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 이익이 있다라는 취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지상 제목 보시면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운영행정위원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운영행정위원회 회의의 임시회의 방청 불허 행위,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 불허 행위 이미 종료되었겠죠.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런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회의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비공개 방청 불허 행위는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읽어볼게요. 이 사건 방청 불허 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의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익이 소멸했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 신청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위원회 회의는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건은 이미 끝났으니까 개별 안건마다 결국에 방청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동일 안건은 더 이상 논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침해 반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재판관 3인의 반대 의견까지 읽어보십시오. 심판 청구 이익 인정하고 알 권리 침해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정 의견은 권리 보호 이익 없고 반복 가능성도 없어서 심판 이익이 없다라고 봐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181번 패스. 182번
판시상 제목만 보시죠.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법리 판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에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우리 권한쟁의 심판은 상이한 권리주체간,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7회 변호사 시험 사례형에도 출제가 되었었죠. 이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의 싸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의 싸움이었나요? 어쨌든 교육감과 의회의 싸움인가 어쨌든 그거. 183번입니다. 요것도 좀 특이한 판례인데 판례상 1번 요것도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이 제목 보시면 별칭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는 사회보장사업은 돈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때 박근혜 정부 때 이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우리 정부가 하는 사회보장사업이랑 지자체가 하는 사회보장사업을 비교해가지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 정비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그 사회보장사업은 굳이 돈만 쓰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번 피청구인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한 행위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장에게 통보한 위 정비 지침의 근거가 되는 추진 방안을 사회보장위원회가 즉 행정부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의결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판지상 2번입니다. 피청구인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추진 방안을 통지한 행위는 이거 완전 개황당합니다. 2번 그런 적 없다. 통지한 적이 없다. 통지한 적이 없는데 이걸 왜 청구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통지한 사실이 없다. 3번 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자체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사업 정비하고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한 통보 행위는 밑에 줄건 부분처럼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통보 행위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한테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헌법소원의 대상이든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든 후속 조치나 어떤 의무가 없으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184번으로 넘어가실까요? 별칭만 보시죠.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그러니까 제목 보시면은 화성시와 국방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인데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군공항. 국가 사무겠습니까? 자치 사무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사무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애초에 없다. 국방에 관한 사무이니까. 넘어갑시다. 185페이지입니다. 자, 185페이지. 자, 이 판례는 올해 4월에 있었던 건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로는 판지사항 1번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으로서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적법하려면은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침해할 현저한 위험의 의미를 이 판례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권한의 침해란 피청구인의 처분되는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 침해가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란 아직 침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만간 권한 침해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즉 현재와 같은 상황의 발전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의 권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며 이미 구체적인 법적 분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 침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소원에서 상황 성숙 이론이랑 비슷한 측면이죠. 그래서
권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거, 이제 그걸 기준으로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런 사회보장, 돈 쓰는 거, 사회보장을 협의 조정 안 하거나 결과 따르지 않고 신설 변경해서 돈을 쓰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거 체크하시고,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개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읽어볼게요.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청구인에게 권한 침해가 발생했거나 적어도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 감액 반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감액되거나 반환되지 않는 이상 권한 침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전에는 조건 성립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권한 침해의 밑에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량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86번입니다. 186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사건 개요 보시면은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한테 우선 조정교부금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 규정과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따라서 우선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특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피청구인이 우선 조정교부금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자 피청구인이 이 시행령, 나에 대한 특례를 주는 시행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공포 행위가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대통령령 시행령을 공포를 하니까 청구 취지를, 이 공포 행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시행령은 무효다, 지방재정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판시사항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행위가 자치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 규모와 서비스 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기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지자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이전에 관한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국고보전금과 지방교부세 외에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소요되는 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개정 행위도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다소 시행령의 조정으로 인해서 줄 큰 부분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다소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즉 어떤 특례를 다소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치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침해는 아니다. 따라서 무효도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출제될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187번은 우리 아까 전에 위헌 결정에서 봤었습니다. 그쵸? 이런 그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관할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그쵸? 만약에 특정한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 없으면 불문법에 따르고, 불문법도 없으면은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제 그 취지입니다. 1번 동일하고. 그래서 2번에서 원래는 이제 그 어떤 그 불문법을 인정해 왔었는데 그걸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썼던 위헌 결정에서 봤었던 그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봤습니다. 어쨌든 헌법은 상계는 추진 판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복습을 좀 잘 하시고 그 제가 나눠드린 이 복습 문제 123문제가 있는데 이 123문제는 제가 그 7회 변시랑 8회 변시에서 우리 최근 3개년 판례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제가 8회 변시나 7회 변시에 나오는 건 따로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까지 밤잠 안 자고 만든 문제니까 반드시 꼭 풀어보세요. 이제 생각보다 이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 중요한 표현들은 제가 여기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복습 테스트를 풀어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복습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인데 하루 종일 헌법 최신 판례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돌아가셔가지고 푹 쉬시고 남은 기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